자, 두 번째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묻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 천국이라는 게 저기,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극락이라는 게 금방 잡혀지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천국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게 뭘까? 정말 우리가 이 역사와 철학을 하면서 진정 행복한 경제란 게 뭘까 이런 걸 묻는 건데 이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 아담 로빈스라는 분이 주연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공적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인간 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천국보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있는 것,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자라면은 정말 우리가 미지의 세계 전혀 몰랐던 이런 세상을 밝히는 것, 학생이라면은 정말 내가 꿈에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가거나 어떤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모라면은 정말 꿈에 그리는 전혀 자식들이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자라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곳에 가는 길에 대한 모색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곳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기는 역사의 진실과 여론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이 다 좋다고 역사적 진실, 여론이 곧 역사적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희빈 사건이 그런데요. 장희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이 장희빈 자체가 이 몸담았던 정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남인 정권인데 남인들 동인 서인 할 때 남인 북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인 정권인데 이 남인 정권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권력에 접근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랬어요. 그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역관, 중인들인데요. 그래서 이 중인들이 일본과 많은 무역도 하고 부를 쌓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희빈도 이 중인의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 여성들이 이 양반 사대부가의 부인들은 다 양반인데 왕비가 중인이니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중인의 왕비에 대한 사회적인 아주 비판적이고 어떤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런 소설류들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중인 신분의 사람이 양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했을 때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진실이 여론으로 이렇게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가 4.3 사건은 다 빨갱이 무장 폭도들이 한 거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했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관념의 역사에서 현실의 역사.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동안에 우리가 보는 역사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보면은 액면이에요, 액면. 그러니까 정의품성, 그 세조가 소나무를 이렇게 벼슬을 줬다. 소나무에게 벼슬을 줬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원효대사는 당나라 같이 의상대사와 당나라 같이 가다가 무덤에서 해골물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참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맛있던 물이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 그래서 꽥꽥하고 이렇게 토하려고 그랬는데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나. 일체유심조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했고요. 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산에 있다가 도회지로 와가지고 이렇게 인간 세상과 연대하려고 하는 이런 영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액면으로 관념적으로 보는 그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이 실제의 역사하고 거리가 먼 그야말로 액면에 있는 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역사일 뿐입니다. 실제의 역사는 정의품성은 왜 정의품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조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세조는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내쫓고 자기가 왕을 찬탈한 사람이니까 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어요. 왕권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것이 자기의 핸디캡이 됐던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속리산에 자기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러 이렇게 속리산을 갔는데 어떤 소나무가 자기 가지를 딱 들어주면 상황이 이제 목격이 됐을 것이고 그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까지는 조선 초기까지 소나무는 고려처럼 이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왕에게만 이 소나무의 의미가 상당히 각별하게 부여되는데 고려 시대에는 와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송악이라는 곳에서 호족으로 성장해서 국가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악이 뭡니까? 소나무 원덕이란 뜻이에요. 개경에는 소나무 원덕이 많았고 그래서 왕실은 이 소나무를 상당히 숭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려 내내 소나무가 중시되었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도 개경에 소나무가 없어서 가라기보다는 소나무가 말라 죽어서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조도 그런 불안한 왕권에 대해서 소나무가 손을 들어주니까 대단히 마음이 이렇게 고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볕을 보낼 만하죠. 그 다음에 원효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해골물 먹고 돌아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원효 입장에서는 이 자기의 신분이 육두품이었어요. 함께 가던 의상대사는 진골 귀족의 아들이었죠. 중국에 가봤자 의상대사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면은 귀족 자제, 특히 진골 자제라 해서 수많은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김한신인데 얼마나 중국을 사모했으면 한신 장군, 중국의 한신 장군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 장군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거칠부, 이사부 이렇게 짓던 시대인데 예, 김한신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가 의상대사. 그러니까 중국 통인 거죠. 중국 통을 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그 아버지의 찬스를 그 의상대사는 잘 활용하겠죠. 그런데 이 원효대사는 가봤자 이 육두품의 아들은 가서 세븐일레븐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봤자 도대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역시 에, 결혼을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태종 무일왕의 누이인 그 누굽니까 여섯 공주와 결혼했죠. 어떻게 육두품이 공주님, 진짜 나라의 제일 지체 높은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육두품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능력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극락은 극락 있죠. 극락은 글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었어요. 천수경, 화엄경 이런 것을 다 외울 줄 알거나 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읽고 불경을 잘 번역하고 해석해내고 하는 이런 어, 유학 같았으면 고정학이죠. 고정학. 고정학이라는 훈구학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게 오교 교종인데 이런 시대에 대중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천수경 대중들이 무슨 한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에게 너희들은 한자를 몰라도
이렇게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파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파하니까 지금까지 귀족들의 잔심부름이라 하면서 귀족이 가는 극락을 따라다니면서 갔던 어, 이런 여러 중생들에게 마침내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던 것. 그것이 위대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아닙니까? 그 연불만 외면 극락에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효대사 옆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그를 애워사게 되고 야단법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효를 사랑하니까 이 태종무일왕도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 전쟁에 필요한 이 국민의 정신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단결, 단합을 위해서 이 원효대사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석공주와의 결혼을 끝내는 무기 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요석공주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도 설총인데 설총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귀족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이렇게 귀족들만 독점하고 있던 한자 문화를 그 계층을 육두품 또는 그 밑에까지 즉 서리 정도 아전이나 서리 이걸 그 서리라 그러죠. 서리들 것조차도 이제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독 또는 이두. 그래서 설총이 이두 발면 다 알죠. 그게 뭡니까? 이 글자를 아는 것이 곧 글자가 곧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을까에 대한 답도 풀리는 것입니다.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감으로써 지금까지 예, 인도에서 이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에 가면서 이 문자나 글씨, 글자, 문자 이렇게 이걸로 매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문자를 아는 것, 문자의 힘으로 극락에 간다. 문자라는 것.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벗어난 선을 행하는 것. 선인데요. 이 선을, 선하는 거, 선법 알죠? 선법.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직접 행하고 참선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어준 사람이 달마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들건 동쪽이 다 극락에 가는 길을 글과 문자로 권력을 만들어서 극락에 가는 방법을 이 달마 대사는 마침내 선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든지 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효대사나 달마대사는 어떻게 보면은 문자 속에 갇혀 있고 그 가방끈 길이에 갇혀 있고 이런 시대에 가방끈이 길지 않더라도 또는 문자를 몰라도 사회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어줬던 선구자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원효대사, 달마대사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가 우리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성 이야기입니다. 역사성이라면 참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걸 왜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특히 1학년들한테 이제 신입생들한테 역사성 첫 시간부터 어려운 말을 하느냐 이걸 제대로 알으면은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역사성이 뭘까 이런 생각. 그러면 이게 여기에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사람의 흔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의 흔적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인간의 역사와 연대함으로써 고유한 역사성을 가진다. 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례로 봅시다.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은 늘 얼음이었죠. 차갑고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얼음을 넣습니다만은 이 얼음을 이 인간의 역사와 연대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고려시대 얼음은 이거는 왕이 얼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왕만이 이 겨울에 얼음을 캐다가 여름에 신하들한테 얼음을 나눠주는데 얼음을 나눠주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왕권이 강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얼음의 독점권을 왕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얼음은 이런 왕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물론 뭐 임금이 여름에 화채를 먹을 때 얼음을 타서 먹습니다만은, 조선시대 얼음의 기본적인 용도는 뭐냐면은, 여름에 특히 장례식 때 이 시신들이 부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얼음의 그 시반이라 그러나, 그거를 받치기 위해서 얼음을 밑에 깝니다. 시신의 밑에다가. 그래서 이 조선시대 얼음은 장례용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얼음하고 조선시대 얼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똑같은 얼음인데도. 마찬가지로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한결같이, 소나무는 그 몇백 년, 몇백만 년 전, 몇십억 년 전부터 소나무가 있었겠지만, 소나무가 시대에 따라서 그 소나무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려시대 소나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태조가 송악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고려 왕조 내내 소나무를 소중히 여겼어요. 왕실에서는. 그런데 이게 조선 초기에 오면서, 예,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성산문의 시 아시죠? 성산문이 죽어가면서 사육신 성산문 죽어가면서 시를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 이 몸이 죽고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례산의 낙락장송이 뭡니까? 절벽에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그건 뭡니까? 절벽에 외롭게 핀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 중기에 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소나무를 가지고 왜적을 물리쳤어요. 소나무를 5개 몰아댄 우리 판옥선이 딱 놔떴다 하면은 이 미꾸라지 사라지듯이 이 일본 배가 다 사라졌습니다. 소나무 배인 우리나라 판옥선을 보기만 봐도 마치 오늘날의 구축함이 내지는 항공모함이 나타나고, 일본 배들은 거의 뭐 똑딱똑딱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도망 다녔던 거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한번 남해안에 한번 떴다 하면은 그 일대 일본 군들은 다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나무가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호국의 상징이죠, 소나무는. 근데 일제 시대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경부철도를 넣는데 각종 철도를 놓는데 우리나라에 그 좋은 소나무를 다 베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나라의 주인을 잃고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그 조상 대대로 숭상하던 소나무가 사라지고 다 침략 전쟁의 대륙 침략의 침묵으로 이용되어 버리는 이런 망국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도 각 시대별로 큰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레비스토로스의 고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 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간은 참 모든 게 변화의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요. 인간의 완벽한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소나무가 왕권의 상징이었듯이,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서 왕권의 상징이 되고 지조와 절의 상징이 되고 호국의 상징이 되고 만국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인간도 순간순간에 자기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느 한순간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찰하고 많은 것을 관찰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쉽게 역사를 평가를 하고 역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요즘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역사학자들도 교과서를 쓸 때는 한 2, 30년 텀을 두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역사를 너무나도 수단화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은 어땠고 과거는 어땠고 이런 걸 다 집어내는 겁니다. 연자제라는 것이 가장 역사를 활용한 가장 악랄한 역사의 수단화 과정이죠. 연자제. 너는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니까 너도 공무원 되지 마라. 뭐 이런 거. 낙인을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역사는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역사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로 재생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동안 저한테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할 건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제가
이 좌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저는 노력할 거예요. 뭐냐면은 과거의 얘기가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의미 있는 그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래야 창의력이 늘고, 이래야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새로운 길을,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데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시간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의 무언가의 인과관계를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만난 것도 그런 건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론, 그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현재를 제가 이렇게 강조한 데에서 정치 투쟁이나 사회 참여를 하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인의 책무에 속합니다. 이거는 역사 대중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으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된 권력의 전횡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정부가 잘하면 그걸 지지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정치 투쟁이나 사회적인 목적의 역사를 너무 수단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수단, 자기의 목적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활용해서 그걸 합리화하면은 이것이야말로 곡화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하면은 돈을 못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역사라는 학문을 수단화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가가지고 너희 집을 갖다가 친일파 집안을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돈을 안 내놓겠습니까? 바로 이 역사가의 양심이 사라지고 지성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가난한 역사, 이런 이미지 속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늘 바로 세워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정치의 수단으로서 역사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배울 이야기들에 대한 이론적 틀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음은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들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1차시부터 14차시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고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요약이에요. 학습 요약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교환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던 건지 꼭 기억하셔야 또 시험도 중간고사도 치고 그러죠.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꼭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매 차시마다 과제물이 나갑니다. 제가 이 정의품성 이야기, 원효 이야기, 달마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죠?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것을 쉽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했던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작성을 해서 웹 강의실 과제 제출하면 됩니다. 아유, 첫 시간에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지겹고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첫 시간부터 이렇게 빡세게 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수강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이 더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면대면 수업보다 내용, 내용에서는 충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수업한다, 이렇게 서운해 마시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